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구독자분들과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반전과 스릴 넘치는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나고 자란 여성입니다. 그동안 팬으로서 필립님의 목소리로 이야기만 들어왔는데 작년에 있었던 분노할 만한 큰일을 겪어서 이렇게 처음 글을 쓰게 되었네요. 마지막 결말까지 들으시면 신선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강원도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살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어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중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와 둘이 쭉 지냈는데 제가 혼자 자취하는 걸 심각하게 걱정하셨어요.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멀리 떠나보내는 게 너무 싫다면서 저와 같이 서울로 올라오시려고도 했답니다. 하지만 엄마의 품을 벗어나 홀로 서기로 성공하고 싶어 혼자 서울로 떠났답니다. 대학 생활을 마치고 토익과 자격증을 공부해서 스펙을 쌓게 되어 26세 서울에 있는 꽤 좋은 회사에 들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강원도에 내려가 엄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가 속이 안 좋다고 계속 불편해하셨어요. 자주 이런다고 하셔서 제가 병원으로 모셔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엄마가 위암 3기라고 전했고 당장 수술이 시급하다고 했어요. 저는 아빠에 이어 엄마까지 잃고 싶지 않아 의사 선생님께 엄마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회사 입사할 때까지 조금의 시간이 있어서 엄마 곁에 있을 수 있어서 1차 수술과 항암 치료하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진 않았지만 엄마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었답니다. 약해지지 말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암과의 사투에서 이겨내라고 끝없이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엄마는 저를 두고 어딜 떠날 생각 따윈 없으니 걱정 말라며 강하게 버텨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2차 수술 때까지 몇 달의 텀을 두어야 한다며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자고 권유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약을 처방받고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저는 서울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유야, 이제 입사 날짜 다가왔잖아. 그만 서울로 가봐야지. 내가 엄마를 두고 어떻게 회사를 다녀. 그냥 다음 기회에 취직할게. 지금은 엄마 옆에 있어야 할 때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엄마는 너의 길을 막고 싶지 않다. 그리고 쉽게 죽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떠나. 엄마라면 엄마를 두고 가겠어?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 소유야, 네가 지금 회사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했니? 거기 들어가려고 2년 동안 준비했잖아. 그런데 나 때문에 그 회사를 버리겠다고? 이 엄마 죄인 만들지 말고 올라가. 엄마도 몸 괜찮아지면 서울로 올라갈 거니까 가서 기다려. 엄마는 2차 수술을 서울로 와서 받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며 저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전 엄마의 말대로 먼저 서울로 떠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엄마와 매일 화상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물었는데 다행히 몸이 호전되고 있다며 안심을 시켜주셨고 강원도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병원을 추천해줘서 입원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에 저는 회사에 적응을 하고 있었고 일을 배우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머릿속과 마음이 복잡해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 정도로 바빴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동료들과 어울리거나 남자를 만나는 건 사치이고 엄마에게 죄송한 짓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매일같이 모임에 빠지는 저에게 계속해서 만나자고 부추겼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자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서 말이죠. 다들 저를 미워할 만한데도 마음씨들이 착해서 저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란 걸 깨달아 동기들이 다음 모임을 할 때 자리에 나갔어요. 동기들은 처음 자리에 나온 저를 환영해 주었고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들을 만나주지 않았는지, 사는 곳은 어디인지, 주량은 얼마인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등등 가까워지려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중 동갑내기 남자 동료 하나가 있었는데
저를 관심을 두고 유심히 봤는지 바뀌지 않는 머리 스타일과 입는 옷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소유야, 넌 매일 똥머리만 하더라. 그 머리를 좋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머리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이 마음이 바쁘고 뭔가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아. 혹시 무슨 걱정거리나 고민이 있으면 우리 동기들한테 털어놔도 돼. 내가 똥머리만 하고 회사에 왔나? 그런 줄도 몰랐네. 걱정거리 같은 건 없어. 그냥 외모를 꾸미지 않을 뿐이야. 아, 그래? 하긴 너는 꾸미지 않고 똥머리만 해도 충분히 예뻐. 그가 빙그레 웃으며 말하자 다른 동기들이 소리를 지르며 둘이 사귀라고 노래를 부르더군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저에게 관심을 둔 동기가 술에 조금 취하자 취중 진담을 시작했습니다. 소유야, 넌 소유하고 싶을 만큼 아름다워. 왜 이렇게 예쁜 거니? 내가 사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잖아. 맨날 네 생각에 잠도 못 자고 심장이 펄렁거린다고. 아, 소유한테 소유당하고 싶다! 헤일이 너 취했다. 동기끼리 징그럽게 이러지 말자. 나 안 취했거든. 그리고 동기끼리는 사귀면 안 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난 진심이야. 소유 널 소유하고 싶어요. 동기들은 모두 박수를 보내며 저와 헤이리에게 사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헤이리를 동기 이상으로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남자를 사귀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의 관심사는 오롯이 엄마의 쾌유와 건강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헤이리가 한 말을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일상을 이어가는데 맨정신인 그가 다시 고백을 하더군요. 저를 심각하게 사랑하고 있고 상사병에 걸려 힘든 상황이니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고 연애를 해보자고 했답니다. 이에 연애할 생각도 없고 헤이리가 제 스타일도 아니라고 못을 박아두며 거절을 했는데 계속해서 돌진하더라고요. 10번을 거절해도 11번 고백하며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저의 냉정한 모습을 본 동기들은 너무 그러지 말고 식사라도 한번 해주고 영화라도 한 편 같이 보면서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을 했답니다. 만나보지도 않고 무조건 싫다고 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조언을 새겨듣기로 했고 또 엄마 생각만 하고 있어 자유롭게 밥도 먹어본 게 언제인지 싶어서 헤이리에게 밥이나 같이 먹어보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는 군대 전역할 때보다 더 기쁘다고 방방 뛰며 맛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특별한 대화 없이 식사를 하는데 헤이리는 저의 푸석푸석하고 꾸미지 않은 얼굴을 뚫어져라 보더군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콩깍지가 제대로 씌워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해도 예쁘다는 말을 남발했고 자기를 받아달라고 진지하게 말하기도 했고 애교를 부리기도 했답니다. 생각을 골똘히 해보니 제 주제에 왜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제 자신이 미웠고 엄마 때문에 남자를 사귀지 못한다는 건 핑계에 불과한 것 같았죠. 전쟁통에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제 상황은 그보다 나은데 계속 청승맞게 지낼 필요가 있을까 싶었네요. 헤이리가 제 스타일이 아니긴 했지만 귀여운 구석이 많았고 저를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이니 연애를 해보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데이트가 끝나고 헤이리가 똑같이 마음을 고백하자 사귀어보겠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저와 헤이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울하게 지내는 저의 일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웃게 해주는 그의 노력 덕분이었죠. 회사에서도 몰래 데이트를 했고 퇴근해서도 재밌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한편 엄마는 집에서 휴식을 하시다가 2차 수술을 위해 서울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모시러 혼자 가려는데 헤이리가 자기 차로 모셔오는 게 좋겠다며 동행해 주었답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강원도까지 가도 괜찮겠어? 당연히 괜찮지. 다른 사람도 아닌 소유 어머님을 모시러 가는 거잖아. 내 미래의 장모님께 잘 보이려고 가는 거니까 이런 건 100번도 넘게 할 수 있다고. 미래 장모님? 누가 너랑 결혼한다고 했니? 하여튼 앞서가는 건 못 말린다니까.
너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걸? 나처럼 너한테 잘하는 놈이 이 세상에 또 있을 것 같아? 나 놓치지 말고 잘하란 말이야. 으이구, 하여튼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엄마 모시러 가는 거 고마워. 나중에 한턱 쏠게. 한턱은 됐고 어머님 간병이나 신경 써. 나도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써먹을 일 있으면 언제든 부르라고. 아, 그런데 자기 회사에 들리는 소문 알아? 소유 네가 엄청난 부잣집 딸이라고 하던데. 아니, 누가 그런 소문을 냈지? 난 그냥 평범해. 아, 그렇지? 역시 소문은 믿을 게 못 된다니까. 그런데 좋다 말았네. 내 색시가 부자라고 해서 팔자 필 생각을 했는데 말이야. 헤이리는 말을 농담스럽게 했지만 마음은 저보다 따뜻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남자가 제 연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고 감사했죠. 엄마도 아픈 당신을 모시러 온 남자친구를 보자 크게 기뻐하시며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나고 있어서 걱정을 덜게 됐다고 하셨네요. 저희는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주로 남자친구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픈 엄마를 웃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던지 그 모습에 제 마음 모두를 바치고 싶을 정도로 행복했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수술과 치료 준비를 했어요. 엄마, 이번에도 잘 버텨줘. 그럼 엄마는 너 두고 어디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너 연애하고 있는 걸 봤으니 다음에 결혼하는 것까지 다 봐야 하지 않겠어? 더불어 손주도 보고 말이야. 엄마도 참, 오래 사시는 건 좋은데 남친을 보자마자 결혼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사귄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기간이 뭐가 중요하니? 사람이 좋으면 그만이지. 내가 보기에 헤이리는 진짜 진국이다. 저런 남자는 만나기 쉽지 않아. 너한테 푹 빠져있던데. 빨리 남편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엄마, 나 아직 26이거든? 창창한 나이에 시집가라는 말은 그만해. 제일 예쁠 때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엄마가 하는 말 빈말로 듣지 말고 잘 생각해봐. 네가 빨리 결혼하면 엄마 마음이 놓이지 않겠니? 너에게 다른 가족이 생기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엄마가 나 시집 보내려고 별소리를 다 하시네. 엄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 못 들었어? 충분히 완치해서 평범하게 살 수 있다고 하셨잖아. 그렇게 말했는데도 엄마는 헤이리를 꼭 잡았으면 좋겠다며 결혼을 고민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옆에서 듣던 헤이리 역시 엄마 말씀대로 빨리 진행하자며 결혼을 졸라대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성급하다며 더 오래 사귀었는데도 같은 마음이면 결혼하겠다고 대답하며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엄마는 2차 수술을 받게 되셨고 항암 치료도 2번이나 받으시면서 힘든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회사를 마치고 병원에 찾아가면 엄마는 웃을 노력을 할 기운도 없으셨는지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크게 도움이 될 순 없었지만 엄마의 손을 밤새 잡아드렸어요.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며 자주 제 손을 잡고 잠에 드셨답니다. 몇 주의 시간이 흐르자 의사 선생님은 엄마가 암과의 사투에서 이기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엄마, 이제 됐어. 완치래. 이거 정말이지? 선생님이 농담하는 거 아니시겠지? 축하해,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렇게 엄마는 암에서 벗어나시며 새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녀는 매일이 천국 같아서 파티를 실컷 했어요. 새 삶을 찾았으니 그럴만도 했죠. 엄마는 적당한 운동과 식습관을 지키며 몸 관리를 하셨고 강원도로 바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제 자취방에서 1달 넘게 같이 지내셨어요. 저는 엄마와 지내는 게 좋아서 아예 아파트를 마련해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서울에 남기로 하셨답니다. 해가 2번 바뀌는 동안 엄마는 무사했고 헤이리 역시 제 곁에서 변함없이 사랑을 해주었어요. 자주 엄마를 찾아와서 제가 못해드리는 애교와 유머를 전해드려서 많이 웃게끔 만들어줬어요. 한결같이 저를 좋아해주고 엄마한테도 잘하는 모습에 헤이리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새 굴뚝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헤일이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아내가 되겠다고 대답했어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전해드렸더니 정말 잘한 선택이라며 여한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한이 없다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손자 손녀도 보고 손주들이 커서 결혼하는 것도 다 보셔야지. 그렇게나 오래 살라고? 네 말대로라면 한 30년은 더 살아야겠구나. 30년? 앞으로 50년은 더 사셔야지.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 그래, 아주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오래 살도록 하마. 그럼 곧 상견례하는 거지? 일단 헤일이 어머님한테 인사드리고 날짜를 잡아야지. 헤일이 어머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걱정이야. 날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면 어쩌지? 별 걱정을 다 한다. 헤일이를 낳으신 분이라면 분명 널 예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잘 찾아뵙고 와. 엄마의 말씀대로 예쁨 받고 환대받을 줄 알고 헤일이를 따라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기대를 한껏 했는데 두 사람은 저와 엄마의 예상과는 한참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했답니다. 두 모녀는 외모도 헤일이와 닮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도 많이 달랐어요. 말이 거칠어서 대행 알바를 데려온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답니다. 헤일이 넌 애인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었으면서 얘를 우리 집에 처음 데리고 온 거냐? 얼마나 대단한 애인지 기대를 했는데 뭐 별거 없네. 별거 없다니 엄마. 딱 봐도 소유는 엄청 예쁘지 않아? 오빠도 참 눈이 왜 이렇게 낮은지. 이런 흔녀는 길거리에 널리고 널렸잖아. 게다가 옷 입은 걸 보니 그저 그런 집안의 딸내미네. 아, 내가 너무 솔직했나? 아니, 미안해요. 제가 워낙 솔직한 성격이라서.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평범한 사람인 건 누구보다 잘 알아요. 헤일이가 저를 특별하게 봐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저를 두고 점수를 매기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던 시모녀는 이번엔 저희 집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어머님이 위암이셨다가 완치했다고? 그래도 다행이시네. 가족은 엄마뿐이세요? 재산은 얼마나 되세요? 얘는 그런 걸 왜 네가 물어? 내 딸이 궁금한 건 못 참아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게. 네, 괜찮습니다, 어머님. 가족은 엄마와 저 둘뿐이고요. 재산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 외모도 평범? 재산도 평범? 다 평범이시네? 오빠,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평범한 여자를 데리고 와도 되는 거야? 오빠 회사 정도면 괜찮은 선자리가 줄을 설 거라고. 내가 알아봐 줄까? 아직 늦지 않았어. 시누이가 기분 나쁜 말을 내뱉긴 했지만 헤일이가 중간에서 다 막아주었습니다. 이 자식이 새언니 될 사람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야, 소유도 나랑 같은 회사 다니거든? 그리고 이 얼굴이 평범하니? 내가 보기엔 여신급이란 말이야.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네가 알아? 난 복덩이를 잡은 거라고. 너나 엄마나 더 이상 소유 괴롭히지 마. 난 이 결혼 허락하지 않았다. 소유가 내 며느리가 될지는 더 지내봐야 알 것 같단 말이야.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예쁘게 좀 봐줘. 혜선이 말대로 예뻐야 예쁘게 봐주지. 넌 얘가 어디가 좋다고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냐? 내 아들이 이렇게 눈이 낮은 놈인 줄은 오늘에서야 알았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아 제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순간 헤일이가 저희 엄마한테 했던 애교가 생각나서 똑같이 따라해보기로 했답니다. 어머님,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저 숨겨둔 매력이 많으니까 귀엽게 봐주세요. 얘가 징그럽게 왜 이러는 거냐? 어휴, 헤일이 넌 이런 모습도 예쁘게 보이는 거야? 그런 거야? 내 마누라 진짜 귀엽지 않아? 애교 없는 애인데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이러는 거야. 어휴, 난 얘가 어디가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나도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거 하나 없다는 말을 이때 쓰는 게 아닐까 싶어, 오빠. 실망이야. 시모녀가 저를 깎아내리는 말들에 실망하고 화가 난 채로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이런 대우를 처음 받아봐서 그런지 헤일이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사그라들었죠. 나 집에서 귀하고 예쁘게 자랐거든?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
에이, 왜 그래, 소유야. 엄마랑 동생이 괜히 그러는 거야. 자기들보다 예쁘고 잘난 여자가 와서 시샘하고 질투가 나서 기강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내가 보기엔 기강 잡으려는 수준이 아닌 것 같던데. 나보다 훨씬 잘난 여자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잖아. 자기 동생 말대로 선봐서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게 낫겠어. 소유야, 이러지 마. 내가 널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알잖아. 동생이랑 엄마는 원래 좀 비관적인 사람들이야. 저러다 말 거라고. 하지만 이미 꺾여버린 제 마음을 억지로 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시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고 전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헤이리를 보면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확실히 몰랐지만 이렇게 거리를 두고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았죠. 열흘이 넘게 헤이리를 피해 다녔더니 그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는지 회사 앞에서 제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손을 잡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유야, 제발 그만 좀 피해. 나 미쳐서 죽는 걸 보고 싶어?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엄마랑 동생이 한 말은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엄마도 결혼 허락한다고 하셨어. 내가 너랑 결혼을 못하면 머리 깎고 중이 되겠다고 선언했다고. 이제 엄마가 너한테 곤란한 말이든 무시하는 말이든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나랑 약속했어. 그러니까 나랑 헤어질 생각은 그만 거둬줘라. 그의 말을 듣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헤이리가 저를 두고 떠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다짐의 말을 하니 결혼을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뭐라 해도 신경 쓰지 않고 이 남자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느껴졌죠. 그래서 헤이리를 다시 받아주었고 곧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건강을 찾으셔서 별다른 무리는 없었어요. 음식을 조금 가려 먹어야 해서 헤이리가 한식당 주방 직원에게 엄마 음식만 간을 약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걸 보니 제 결정이 잘한 선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윽고 시어머니와 엄마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애들 신혼집은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로 마련하고요. 사돈은 혼수에 신경 좀 써주세요. 지금 입고 있는 옷처럼 저렴한 거 말고 비싸고 급이 맞는 걸로 다 채워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애들이 쓸 물건인데 싸구려를 사면 되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사돈. 그래도 형편이 되시긴 하나 봐요. 그러면 예단도 정식대로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제가 성의껏 잘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사돈 성격이 아주 시원시원해서 좋네. 그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다 맞춰드리겠다는 대답을 하자 흡족해 하시며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돈 때문에 모든 게 해결이 된 것 같아 찝찝하긴 했는데 다들 결혼은 비즈니스니까 조금씩 섞여야 한다고 했으니 이해하기로 했고 엄마가 시댁에 주는 예단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결혼을 준비할 줄 알았는데 엄마의 몸이 다시 안 좋아져서 연기해야 했답니다. 위암이 재발했거든요. 소유야, 미안해서 어쩌냐. 너 결혼식 미룬 거니? 엄마 없이 그냥 식을 올리지 왜 연기한 거야? 엄마를 병원에 두고 결혼을 하라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지금 결혼식이 문제야? 엄마 몸이나 걱정하셔. 암이 재발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쨌든 미안하다 소유야. 너한테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아서 면목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결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엄마는 아니잖아. 우리 이번에도 같이 이겨내보자. 알았지? 엄마는 저에게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매일 병원에 갈 때마다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저 역시 엄마가 다시 암투병을 하는 것에 슬픈 눈으로 내려다 보았죠. 한편 헤이리는 지난번과 다르게 엄마를 뵈러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미뤄져서 실망을 해서 그런지 살갑고 다정하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과의 말을 하려고 회사에서 따로 불렀더니 지난번에 제가 했던 것처럼 피했답니다. 헤이라, 오늘 저녁에 밥 같이 먹을까? 아니, 오늘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어. 아, 그래? 할 수 없지. 그럼 내일은 시간 돼?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먹자. 헤이리에게 서운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어요. 저와의 결혼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기약 없이 미뤄졌으니 화가 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저희 엄마를 보러 오지 않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다시 암이 재발한 건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싶었죠. 헤이라,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난 거야? 왜 엄마 보러 안 와? 엄마가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널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어. 나중에 찾아뵐게. 어? 아, 알겠어. 그런데 우리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무슨 문제?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고 저를 피하느냐고 물으려고 했지만 엄마 간병에만 신경 쓰고 싶어서 질문을 삼켰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으면서 말이죠. 재발한 엄마의 암은 이번에도 수술과 항암 치료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잘 된 일이었죠. 이 기쁜 소식을 헤이리와 같이 나누고 싶어서 당장 전화를 걸었더니 다행히 쏜살같이 달려와 주었답니다. 그는 오랜만에 본 엄마한테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와 축하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어머님, 축하해요. 다시 태어나셨으니 이제는 정말로 건강하셔야 해요. 고맙다, 헤이라. 이 늙은이 하나 때문에 결혼식이 미뤄져서 속상했지? 이제 다 됐으니 하루빨리 날 잡도록 해라. 그럼요, 그래야죠. 그런데 어머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 물어봐. 사실 소유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요. 요즘 회사에서 도는 소문이 있는데 소유가 엄청난 부잣집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어머님이 엄청난 부자신가요? 헤이리는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 아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피식 웃으시며 어디서 그런 소문이 났대? 나도 가진 게 많았으면 좋겠는데 자네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들려주지 못해서 어쩌지? 미안하네. 라고 대답하셨어요. 아, 그래요? 헛소문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는 크게 실망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평범한 집안이라고 하니까 벌레 씹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자기 뭐야? 예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지. 내가 부잣집 딸이 아니라서 실망한 거야? 그런 거야? 아니. 그냥 헛소문 퍼뜨린 놈이 누군지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 그런데 소유야, 지금 노트북으로 뭐 보고 있는 거야? 엄마 암 완치 기념으로 선물 하나 해드리려고. 이거 예쁘지?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선물을 산다는 거야. 소유야, 아무것도 하지 말어. 내가 큰 마음 먹고 선물하는 거니까 가만히 계셔. 헤이라, 이거 진짜 예쁘지? 가격이 꽤 나가긴 하는데 새로 태어난 엄마한테는 아깝지 않을 것 같아. 예쁘다. 헤이리는 30분을 더 병원에서 머물다가 자리를 잠시 비운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엄마에게만 인사를 하고 떠났답니다. 서운한 마음이 연속으로 들었는데 끝까지 이해하기로 했어요. 며칠 뒤 회사에서 알림 문자가 와서 봤더니 엄마의 선물인 명품백이 배송 완료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엄마한테 선물 잘 받았느냐고 문자를 보냈더니 택배를 받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알림 문자가 먼저 오는 경우가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 문자가 또 왔는데 이번에는 헤일이었습니다. 잠시 회사 옥상에서 만나자는 메시지였습니다. 회사에서 데이트를 삼가던 그였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를 하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헤이리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우리 헤어지는 게 좋겠어. 여기까지가 우리 인연인 것 같아. 뭐? 헤이리, 너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거니? 우리 엄마 암 재발했을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니 그때부터 헤어질 결심을 했던 거야?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어. 엄마도 동생도 계속 반대하고 나도 자기랑 계속 멀어지는 느낌이고 말이야. 또 우리가 만나서 어머님이 다시 암이 재발된 것 같아. 내가 꼭 어머님을 아프게 만든 것 같다고. 여기서 엄마 핑계를 왜 대? 그냥 나한테 질렸다고 하면 될 것을? 알았어. 나도 헤일이 네가 피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었어. 그런데 뒤에서 이런 뒤통수를 때릴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정남이가 떨어지네? 너 붙잡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그럼 여기서 헤어지는 거로 하고 각자 갈 길 가자. 저는 그에게 차이고 옥상에서 내려와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하려는데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위아래로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죠. 어찌저찌 퇴근 시간까지 잘 버티고 퇴근해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를 보면 감정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아 서둘렀죠. 다행히 엄마는 마지막 치료를 잘 받으시고 운동도 하고 계셨답니다. 소유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별일 없어. 그런데 엄마, 내가 인터넷으로 시킨 선물은 아직도 안 온 거야? 아직도 안 왔는데. 얘 그냥 취소시켜라. 난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아니야, 그건 내가 큰맘 먹고 산 거란 말이야. 엄마한테 제대로 선물한 적 없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하고 싶었다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배송 상태를 봤더니 배송 완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심히 봤더니 받는 사람 주소가 병원이 아니었어요. 주소는 헤이리의 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긴 한숨이 절로 나왔죠. 며칠 전 그가 병원에 왔을 때 제가 명품백을 결제하고 자리를 비우자 주소를 바꿔둔 게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전 따지려고 곧장 시댁이 될 뻔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선물을 돌려받고 한마디 해줄 생각으로 말이죠. 이윽고 그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울리자 신우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 이 언니가 여기 웬일이야? 오빠랑 헤어졌다면서요. 그런데 왜 왔어요? 헤이리한테 돌려받을 게 있어서요. 안에 있죠? 들어가게 비켜봐요. 들어오긴 어딜 들어와요? 저는 예의 있게 굴 이유가 없어서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는 어이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엄마에게 드린 선물을 처음 보는 여자가 메고 실실 쪼개고 있었거든요. 허! 저 여자 뭐야? 저 여자가 뭔데 우리 엄마 명품백을 메고 있는 거냐고, 박해일! 너 나랑 만나는 동안 바람 피우고 있던 거냐? 바람은 무슨? 너랑 나랑 전부터 뜨뜻미지근하게 지냈잖아. 네 엄마 수술 결과 나올 때까지 헤어지는 걸 미룬 것뿐이라고. 어쨌든 나랑 이 여자 다가오는 봄에 결혼할 거야. 그래, 좋아. 그렇다고 쳐. 그런데 왜 내가 엄마한테 선물한 가방이 저 여자 어깨에 들려있는 거지? 야, 치사하게 이것 때문에 온 거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썼던 돈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 네 엄마 서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발 열심히 든 수고비로 생각하고 끝내지. 이걸 받으러 여기까지 온 거야? 네가 한 행동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니까 따지러 온 거지. 감히 우리 엄마 선물을 네 새 마누라 될 년한테 주는 게 말이 되냐? 제가 화를 냈더니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너 진짜 웃기는 애구나. 꼴랑 가방 하나 때문에 여길 와? 야, 우리가 너한테 속은 거 치고는 이 정도 보상은 약과 아니야? 네 엄마가 부자라는 소문을 믿고 결혼을 허락한 건데 그게 아닌 걸 알게 됐으니 결혼을 파토내는 건 순리가 아니냐고. 내 아들은 네 엄마가 회사에 주식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강원도에 땅도 많다고 해서 널 꼬신 건데 말이야. 내가 눈깔이 삐었지. 소문만 듣고 덤벼들었으니 누굴 욕하겠어. 여하튼 가진 거 하나 없는 반푼이인 거 알았으니 바로 정리에 들어간 거야. 여기 있는 내 색시는 강남에 아파트만 3채를 가지고 있는 집딸이라고. 이제 네 주제가 어떤지 알겠지? 명품백을 가지러 왔다고? 그런데 어쩌냐? 내 색시가 마음에 들어해서 주기 싫다는데? 이 개자식! 그럼 처음부터 날 꼬신 이유가 회사에 도는 소문 때문이었다고? 그래. 이젠 네가 왜 차인 건지 알았으면 그만 가봐, 이 떨거지야. 제가 이 집에 오기 전에 엄마가 왜 서류 봉투를 전해줬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헤이리를 만나 따질 게 있다고 하니 저에게 봉투를 건네며 써먹으라고 하셨죠. 엄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나 봅니다. 여하튼 저는 그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 말이야? 사실이야. 엄마는 우리 회사의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그리고 강원도에 땅도 많은 데다 상가도 여러 개 소유하고 계셔. 여기 주식 보유권이랑 땅 문서, 건물 토지 대장이야. 봐봐. 뭐? 그게 진짜야? 너 부잣집 딸내미였어?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어머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헛소문이라고. 아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소유야, 우리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
저 여자는 그냥 선 한 번 본 여자고 아무 사이도 아니야. 이 자식이 뭐라는 거야? 난 네 아들을 임신한 여자야. 전현이 돈 좀 있다고 하니까 해벌쭉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 버러지 같은 자식아? 닥쳐! 어디 세컨드가 주둥이를 나불거려? 야, 박해일. 저 여자가 아무것도 아니면 당장 내쫓아. 애도 낳지 말라고 하고. 야, 들었지? 이 집에서 꺼지고 애 새끼는 낳을 생각도 하지 마. 돈 좀 있다고 나 부려먹고 우리 엄마 무시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린다고, 이년아. 헤이리와 시모녀는 셋이 합세해 상간녀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나란히 서서 사과를 하더군요. 우리 소유야, 새기. 그동안 안 싸더니 아프셔서 힘들었지. 얼굴이 반쪽이 됐네. 내가 얼른 삼계탕이라도 끓일 테니까 앉아서 기다리거라. 새언니, 저한테는 새언니 단 한 사람뿐이에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바로 당신이요. 자기야, 우리 아무 문제 없는 거지? 계획대로 결혼할 거지? 글쎄, 세 사람이 하는 거 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어. 날 버리고 새 색시를 드리려고 했으니 기분이 썩 좋지 않다고. 다들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빌어봐. 그럼 생각해 볼게. 세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망설였지만 제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두 손을 들어 싹싹 빌었어요. 자기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전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상간녀와 헤이리를 찢어버리고 돈 자랑 좀 하고 희망 고문을 했던 겁니다. 지랄 연병들을 하세요. 내가 새색시보다 돈이 많으니까 바로 굽신대는 꼬라지 봐라. 식구들이 어찌 다 똑같을꼬. 야, 인간 말종 쓰레기들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마지막으로 선물 주고 갈 테니까 잘 받아. 이 똥파리 새끼들아. 저는 꽉 쥔 주먹으로 헤이리와 시모녀의 주둥이를 한 대씩 날려주었어요.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벼락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세 사람은 바닥을 뒤둥글며 고통을 호소했고 이제 좀 속이 시원해진 저는 비웃음을 돌려주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병원으로 달려가 엄마한테 어떻게 알고 서류를 챙겨준 거냐고 물었더니 헤이리가 했던 부자냐는 질문과 눈빛에서 모든 걸 예상하셨답니다. 더불어 제가 헤어지고 올 걸 아셨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엄마와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박해일 그 인간을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았고 엄마와 공기 좋은 곳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퇴사를 결정했죠. 회사 다니는 거 후회하지 않겠어? 다녀봤으니까 후회 없어. 큰 회사라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별거 없기도 하고 강원도 가서 엄마랑 오순도순 살래. 그래서 사직서를 내고 엄마도 저희 회사의 주식을 팔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좀 억울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손을 써두었어요. 상간녀를 찾아가 헤이리와 헤어질 거냐고 물었더니 이별은 아주 당연한 거고 뱃속의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거라고 했습니다. 20년치 양육비로 10억을 달라고 말이죠. 또 제가 그만두며 부장님께 그만두는 사유를 말씀드렸어요. 헤이리가 어떤 놈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드렸죠. 그래서 그 자식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한 짓 때문만은 아니고 바닥을 치는 실적과 태도 문란의 이유를 덧붙여서 권고사직을 당했답니다. 그는 퇴직금과 집을 팔아서 상간녀에게 물어줄 양육비를 줬다고 하네요.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되어버린 헤이리가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강원도에 있는 저와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소유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빌 테니 제발 다시 기회를 줘. 나 지금 빚더미에 앉은 건 물론이고 엄마랑 동생이 고시원 방에 살게 됐어. 이게 따지고 보면 다 소유 네 잘못이잖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지? 내가 너희 두 사람 헤어지라고 등을 떠밀었니? 선택은 다 네가 한 거잖아. 그래, 네 말이 맞다.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그래도 우리 진심으로 사랑했던 때가 있었잖아. 그때를 떠올리면서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너의 노예로 살 테니 날 받아줘. 이렇게 애원할게. 이에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정리하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헤이리에게 강펀치를 뻗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내 딸을 니놈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았던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이 우라지 새끼야!
대갈통부터 발끝까지 오사라 버리기 전에 꺼져. 니놈 면상 보니까 암에 걸릴 것 같으니까 사라지라고 참놈의 새끼야. 어머님 아파요. 그만하세요. 엄마는 파리채를 들고 헤이리의 면상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이 파리 같은 새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게 똥파리와 똑같아. 이 처죽일 놈아, 다시 나타나면 그때 전기 파리채로 조져버릴 줄 알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걸 안 헤이리는 도망치듯 집에서 빠져나갔어요. 나중에 전해들은 시댁 식구들의 소식은 처참했습니다. 시모녀는 특별한 직업도 없이 폐인처럼 고시원 지하방에서 지내고 있고, 헤이리는 빚을 갚으려고 배달, 택배, 택시 등등 뼈가 빠지도록 일하고 있답니다. 처음부터 사랑이 아닌 사기였으니 이 정도 벌은 합당하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저와 엄마는 강원도에서 래프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어릴 적 냇가에서 래프팅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집과 가까운 내린천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자고 했죠. 그래서 이 일로 먹고 살고 있답니다. 물론 엄마는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며 이익을 보시는 일도 하시고요. 겨울인 요즘은 손님이 없어서 시간이 많이 남네요. 그 덕에 필립님께 사연을 적게 되었으니 괜찮은 것 같아요. 이혼한 사람들도 많지만 결혼 전 파토를 낸 사람들도 많으실 줄 알아요. 제 사연으로 위로가 되고 재미와 쾌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읽어보니 남자놈이 정말 최악이네요. 남자 망신은 다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놈은 욕을 먹어도 싸니 구독자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재밌는 다음 사연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